2003년 6월 9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남성 A씨가 딸의 전화를 받게 돼요. 당시 21살 여대생이었는데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귀가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해뒀었는데 모임이 다 끝나서 금방 집에 도착한다면서 전화를 했었던 거죠. 방금 대학로에서 지하철을 탔으니까 금방 도착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1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3시가 돼요. 계속 연락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정작 생일 파티에 갔다가 집에 온다던 딸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이 의문의 남성들은 누구였을까요? 두 남성은 A씨에게 우리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으니 은행 문이 여는 대로 몸값 1억을 준비해서 여의도 공원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딸이 지금 납치됐다는 거잖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범인들이 그 생각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어떻게든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빨리 경찰이 초동 수사를 시작해서 범인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자식의 목숨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런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A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나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신고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신고를 하지 않고 범인을 자극하지 않아야만 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A씨는 범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을 해요. 이후로 범인들은 10여 차례 계속해서 A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돈을 다 줄 테니까 정말 딸만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A씨는 1억 원의 현찰을 찾았고요. 범인들이 일러준 대로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서 여의도 공원으로 향해요. 그리고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약속한 돈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범인들이 갑자기 원래 돈을 받을 장소가 여의도 공원이었잖아요. 여기서 장소를 옮깁니다. 서울 강변도로 난지도 근처의 철길 옆으로 급히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겠죠. 이런 납치범들이 보통 돈을 받는 장소들을 몇 번 바꾸곤 하잖아요. 이 범인들도 그랬어요. 오전 10시 30분경 A씨는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그 바뀐 장소로 갔고요. 거기에 가방을 두고 이제 갑니다.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약속도 지켰으니까 이제 딸을 보내주겠지? 내 딸만 오면 모든 게 다 좋게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범인들은 돈을 받고 딸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고요. 집으로 끝내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그러니까 10시 반에 돈을 놓고 왔는데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었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한 A씨가 결국 오후 2시경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미 김씨가 납치된 지 10시간이나 지났다는 거죠. 3자의 입장, 경찰의 입장에서는 딸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런 납치 범죄는 초기에 신고를 해야지 범인에 대한 단서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찍 신고할수록 또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왜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을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의 생존을 기대하기도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돈을 받고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애초에 피해자를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미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수사팀은 이 범인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아버지 A씨에게 걸려온 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면서 이 범인들의 예상 이동 경로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김 씨가 그 걸어왔던 마지막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에서 내린 뒤에 그 인근에서 납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그 압구정동 대로변의 CCTV들을 분석합니다. 김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 인근이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새벽 시간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한적했어요. 범인들이 이때 혼자 있던 김 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을 수 있다라고 경찰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범인들이 알게 된다면 지금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사용했던 게 이제 피해자 휴대폰이었잖아요. 이 위치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범인들이 돈가방을 획득하고 나서 성산대교 부근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빠르게 추적에 들어갔고요.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경에 검문 검색을 하다가 이 수사팀이 성산대교 북단 망원지구 한강 둔치에서 어딘가 좀 수상해 보이는 남성 2명을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수상해 보였을까요? 검문을 하려고 옵티마 승용차를 세웠는데 차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근데 트렁크 틈새로 그 전깃줄 묶는 플라스틱 끈 이런 것들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건 이 2명 중에 한 남성의 팔과 목 뒤에 어딘가에 긁힌 것 같은, 마치 여성의 손톱으로 긁힌 것 같은 그런 핏자국이 있었던 거죠.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차의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이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났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둘 다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당황을 해요. 결국 그들은 경찰에 추궁해 여자를 본인들이 납치를 했고 몸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24세의 박 씨 그리고 25세의 한 씨 이놈들이었어요. 경찰이 물어요. 그러면 지금 납치한 김 씨 어딨냐? 죽였다고 말해요. 당시 돈가방이 발견된 그 박 씨의 차 뒤에 공범 한 씨의 코란도 차량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범인들이 그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뒷좌석 문을 딱 열어요. 근데 안에 되게 커다란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김 씨가 시신이 된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웠거든요.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요. 부패도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게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악한 거거든요. 경찰은 이들이 도주할 만한 모든 경로를 차단시켜 놓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들은 사망한 김 씨 아버지 A 씨에게서 받은 돈 1억을 5천만 원씩 나눠 가졌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우리를 찾아낼 줄은 몰랐다라는 말까지 해요. 지금부터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 과정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박 씨와 한 씨, 이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박 씨는 범행 수개월 전까지 압구정동에 있는 한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을 했었고 한 씨는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범행을 모의했던 건 범행 보름 전부터라고 했는데 강남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어떻게 쓰는지 보잖아요. 그러면서 부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한 씨는 당시에 이혼 진행 중이었는데 부인한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박 씨는 빚에 쪼들리고 있는 여자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해요. 이런 상황에서 거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우리 크게 한탕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어린이를 유괴해서 몸값을 요구하자는 계획을 짰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각각 한 씨의 코란도 차량 그리고 박 씨 여자친구의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압구정동, 연희동,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들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이 범행 대상을 직접 물색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들 생각처럼 그렇게 납치가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목격될 가능성도 높았고 2003년 당시이면 뭐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CCTV에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목격자가 없거나 어두워서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밤 시간대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6월 10일 자정이 넘은 시각 박 씨와 한 씨는 코란도 차량을 인도 옆에 딱 주차를 시켜놓고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누가 지나가는지 행인들을 살펴봐요. 일단 2명 이상이 지나가면 아예 범행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혼자 걸어가는 젊은 여성만 노립니다. 특히 딱 봤을 때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명품백을 들고 있거나 뭐 귀금속을 했거나 이런 여성들을 좀 타깃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때 이들의 눈에 띈 한 사람이 피해자 김 씨였던 겁니다. 김 씨가 막 압구정역을 빠져나와서 혼자 대로변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김 씨를 발견한 박 씨는 바로 차에서 내렸고요. 김 씨 뒤를 쫓기 시작해요. 되게 어둡고 조용한 길거리에서
사람 발소리 되게 잘 들리잖아요. 내가 걷는 방향대로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내가 무서워서 빨리 걸으면 똑같이 빨리 걷고 천천히 걸으면 똑같이 천천히 걷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 씨가 순식간에 김 씨를 낚아채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갓길에 대기하고 있던 코란도 차량이 다가옵니다. 모든 동선과 역할을 다 계획적으로 분리해서 자기 역할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잘해서 실행을 했던 거예요. 박 씨는 김 씨를 차량 안으로 빠르게 밀어 넣었고요. 차는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명품 가방을 들고 금팔찌 금목걸이를 찬 김 씨가 부잣집 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털어놔요. 그렇게 미리 준비해둔 플라스틱 끈으로 김 씨의 손과 발을 결박했고요. 망원동 한강둔치로 차를 몹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이제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몸값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A 씨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이제 한 씨가 돈가방을 가지러 가요. 그때 박 씨는 차 안에서 김 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박 씨가 한 씨로부터 무사히 돈가방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계획대로 돈을 챙기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김 씨를 풀어주면 과연 경찰에 신고를 안 할까? 이것도 사실 범인들 입에서 나온 말이고 결국에는 뭐 계획살인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말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 씨에 의하면 김 씨가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 얼굴 차 내가 다 알고 있다. 곧 경찰에 잡힐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씨를 살해했다는 거죠. 얘가 나가면 우리를 신고할 것 같다. 실제로 검거 당시 뉴스 인터뷰를 보면 박 씨가 그래요. 김 씨가 먼저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내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에는 전혀 고의가 없었다. 살인을 할 생각으로 납치한 건 아니다. 원래는 풀어주려고 했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치된 여성이 그것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겁에 질려서 어떤 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패닉 상태일 그 여성이 20대 납치범의 목을 조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라면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그냥 모든 생각이 마비되고 몸까지 굳어버려서 그냥 기절하고 싶다. 정신을 잃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그 두려움이 견딜 자신이 없어서. 김 씨를 살해한 박 씨는 곧장 공범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여자를 죽였으니까 커다란 가방을 하나 사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가방 안에서 김 씨 시신이 발견됐었잖아요. 검거 당시에 이 범인들이 시신을 처리하려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잡힌 거죠.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못 찾을 수도 있었겠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치가 추적될까봐 김 씨의 휴대폰은 또 근처에 버립니다. 이걸 경찰이 빠르게 추적해서 꼬리를 잡았던 거죠. 당시 경찰의 판단은 이들이 시신에 돌을 매달아서 한강에 유기하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정말 이리저리 머리를 많이 쓰고 범행을 많이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소름 돋아요. 김 씨가 저항을 하면서 손톱으로 핥혔어요. 그 상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김 씨 시신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손톱에 자기 살점이 있으면 DNA 검사에서 범인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시신의 손톱까지 다 소독을 해놨다고 합니다. 2003년 6월 11일 경찰은 박 씨와 한 씨에게 납치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들은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납치살인 및 인질강도 혐의로 피고인 박 씨에게 무기징역, 한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판결문에서는 피고인 박 씨는 사형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대체 정말 나이가 어리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온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일까요? 20대 중반이 어린가요,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하고도 남을 20대 중반에 물론 우리가 20대 중반에 미숙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이 범죄에 대한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럴 나이에 지금 저런 짓을 했는데 여기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건 너무 순진한 게 아닐까.
한 씨의 경우는 박 씨의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2004년 1월 4일 2심인 서울고법 형사 5부는 피고인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한 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해요. 판결문에서 여대생을 납치하고 1억 원의 큰돈까지 받고서도 체포를 두려워해 김 씨를 죽인 죄질은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우발적 살인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아주 난리였네요, 그때. 이렇게 최종적으로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 한 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요. 2003년도 사건이니까 한 씨는 2011년 정도에 세상 밖으로 나왔겠네요. 이 사건은 당시에 사건 발생 지역이 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촌인 압구정동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가 저명한 내과 의사이자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점 때문에 당시에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나갔었어요. 특히나 피해자 김 씨가 20대의 젊은 부잣집 여대생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니까 살인자들 표적이 된 거지.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말 의견 같지도 않은 말들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김 씨가 부유한 집안의 딸인 건 맞지만 상당히 검소하게 생활했던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집이 부자였고 부잣집 딸이었다고 해서 다른 여대생들보다 비싼 가방 들고 스스로 치장하는 거 그게 나쁜 건가요? 본인이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딸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범행의 표적이 될 짓을 했다고 욕을 먹을 일일까요? 사망한 김 씨는 이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딸이 납치돼서 생명이 지금 붙들려 있는데 살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경찰 측이 수사 과정에서 납치범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딸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김 씨 휴대폰으로 10여 차례 넘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위치 추적에 들어갔으면 김 씨가 생존했을 당시에 그 범인들을 검거하는 게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이성적인 판단들, 이런 게 사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본인의 일이 된다면. 김 씨 아버지는 최근에 발생한 납치 사건 때 경찰에 신고한 뒤에 피해자 가족이 살해된 걸 보고 경찰에 알리면 범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는 그게 딸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 씨는 한 씨가 돈을 받으러 약속 장소로 나갔을 때 당연히 자기는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면 박 씨한테 오늘 시험이 있으니까 집 대신 학교로 데려다 달라라는 부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면 다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진 자들의 돈을 많이 빼앗아야 한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상관없죠. 이런 식의 가치관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사건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납치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대신 그 돈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추구하는 그 범죄 자체는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